첫 번째 질문은 바로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행정 전산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7일이었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되고 네. 이게 사흘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 신분증 발급이라든지 뭐 네. 은행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다행히 복구는 됐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예, 이 전자정부 시스템이 2002년 DJ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후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 지난 17일 날 이렇게 정부 행정 전산망이 이렇게 먹통이 됐는데 네. 초기에는 이게 무슨 뭐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거여서 금방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어제 발표할 때 보면 이게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정작 네트워크 장비에 그렇게 이상이 발생했다면 뭐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그 정부 행정 전산망이 이렇게 먹통이 된 게 이게 정말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세계적인 굉장히 좀 수치.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그렇죠. 디지털 정부로서 지금 세계 디지털 강국이다라고 예, 자랑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네. 정말 그 3분 정도만 먹통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맞아요. 사흘 만에 복구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 행정안전부의 그 후속 조치도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재난 문자 발송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산망 마비 업무 지침을 나중에서야 이제 전파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어서 또다시 나오는 게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이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17일 날 사실 오전에 전산망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날 아무런 국민들한테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금요일 업무 시간 마감까지 국민들은 아무런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오후 돼서야 보도자료 내서 이제 알렸고요. 전산망 마비 관련 업무 지침도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뭐 단체방에서 이렇게 살짝 알리는 결국은 이 사태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또는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상민 주무장관은 좀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정부 우리 전산망 홍보를 위해서 해외 지금 나가 있을 때 우리 그 주무장관이 나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뭐 이태원 참사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회생을 했죠. 탄핵까지 됐는데 일단 기각이 됐고 이후로도 자연재해 관련돼서 특히 또 잼버리 관련 문제에서 여러 가지 뭐 무능 내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해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국으로 오늘 출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해임은 해임이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뭐 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수습하는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참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빠르게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에 우리 작년 10월이었던가요? 우리 카카오 관련돼서 이게 먹통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올해 난 판결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 이유가 뭐냐면 그게 SK 판교에 있는 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 회사에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청구했던 분들이 실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이런 이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불분명해서 그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 정부 24 이런 그 전산망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나마 이게 이제 휴일이 끼어서 좀 피해는 덜할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게 돼 있는 예를 들자면 전세 계약이라든가 뭐 전시신고 이런 등에서 이게 필요한데 그거 못한 분들은 그로 인한
손해 이게 부동산 계약도 그렇죠. 계약 이행 못한 거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네. 그 사실관계 주장해서 네.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인용될 것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많은 법률 자문과 또 판사로서 판단을 하셨던 송기숙 변호사로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는 각각 대구와 광주를 찾은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구를 찾은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지난 17일 찾았습니다. 본인은 통상적인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행보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물론 거기 방문하는 지역 대구가 이제 이른바 그 스마일 센터라고 해서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 기관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그 소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방문하는 것 자체는 뭐 특별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거기에서 이제 했던 발언들, 예를 들자면 자기는 정말 대구 시민들 과거부터 존경했다. 이제 그 이후로 뭐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침탈당하지 않았고 그걸 다 대구에서는 잘 이겨냈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세계화 경쟁에서 또 이겨냈고 아마 이건 뭐 이 부분은 농담으로 유머로 언급한 것 같은데 반응은 별로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대구 여름 날씨가 더운데 이런 것도 잘 이겨내서 그래서 대구 시민을 존경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상경 관련돼서 동대구역이었죠. 거기에서 시민들하고 이제 기념사진 사인 이렇게 하면서 7시 상경편을 취소를 하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네네. 이렇게 사인도 해줄 그 정도의 언급 이렇게 보면 거의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특히 네네. 또 오늘 대전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 조기 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했던 발언들 거기 예를 들자면 이 고위공직자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 카드로 개인적으로 뭐 이제 소고기 사 먹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탄핵 사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또 본인은 여의도의 언어, 이 사투리가 아니고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거의 현실 정치에 깊숙이 네.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 장관의 행보는 아니다. 이게 출마를 네. 앞둔 판 깔기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이번에야말로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발언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 한동훈 이분을 그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도 다음 총선 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 지금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그 이제 국회 내에서의 그 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대립각도 세우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 열렬한 환영을 보내는 거고 실제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 정도의 이렇게 팬덤을 이렇게 형성한 네. 정치인이 사실상 정치인이 없죠. 차기 대권 주자 뭐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이제 보수 측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특히 지금 그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신선한 정치인이 없고 총선을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권 뭐 이쪽에는 좀 절실한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수도권 박빙 지역 출마설이랄지 비상대책위원장설이랄지 뭐 대구 출마설이랄지 각종 설이 난무한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떤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뭘 할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았고 한동훈 장관이 내년 1월 10일경까지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될 텐데요. 아직 정기국회가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그 이 총선 후보자 입지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네.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맞는 그러나 그렇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주를 또 방문하기도 했는데 창당 의지가 상당하게 보이죠? 그렇죠. 본인은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네. 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연락망을 구축하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 3만 명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연락망이 구축됐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실제 광주 내려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국민의힘 당의 변화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하는 모습을 기다려보고 그게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을 가겠다라고 뭐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자, 12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네. 예, 확실하게 뭔가가 변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창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와 또 이재명 전 대표까지 직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낙연 대표께서 워낙 그의 말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직격을 했죠.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게 옥죄고 있다, 민주당을.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랄까 이 감수성 자체가 좀 뚝 떨어져 있다. 정치적 감수성 자체가. 그 말은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이런 게 제대로 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네네. 거고 실제 앞으로 향후 정치활동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곧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그 이른바 비명계 사인의 뭐 혁신과 상식 뭐 이 그 모임에서도 그 네. 윤영찬 의원이 이제 측근이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 방향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살아나려면 이 호남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분위기 어떻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실패한 이후에 그리고 올해 귀국한 이후에도 과거 지지했던 세력들을 좀 이렇게 잘 어우르고 함께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조직이 와야 된 거 아닌가. 근데 특히 좀 그런 점도 있지만 본인의 관리 부실도 있지만 벌써 총선이 다가온 상태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공천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장악력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네. 어쩌다 보니 오늘은 정말 인물 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송계석 변호사님, 그동안 우리 민주도시의 대표 얼굴이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소감 한마디. 네. 예, 뭐 개인적 소감이라기보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호남 지역도 정치 구도에 있어서 좀 경쟁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건 좀 치열하게 경쟁해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 출신도 대권 후보로 당당히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네. 여와 야를 이렇게 잘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알기 쉽게 정치권 이야기를 습득하게 돼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또 저희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